아내의 몸에서 나기 시작한 이상한 악취 때문에 나는 아내를 침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옷장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아내를 거실로 내쫓아 자게 했다. 아내의 베개를 거실 소파로 던지며 나는 그저 하룻밤만 떨어져 자면 괜찮을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반쯤 열린 옷장. 문 앞에서 마주한 진실은 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후회 속에 살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는 것보다 더 지독한 후회였다. 내 이름은 박민준.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이전까지 소박 그 자체였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빌라, 침실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전부인 공간. 아내의 이름은 김서연이다. 착하고 말이 없는 그녀는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짐을 덜어주겠다며 집에서 부업으로 재봉틀 일을 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는 7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평온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내 서연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러 다녀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랬다. 약 보름 전 전주에 계신 장모님이 위독해져 병원에 입원하셨다. 소식을 듣자마자 서연은 급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달걀과 약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밤차를 타고 내려갔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감사 기간이라 팀장님의 데이터 요청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겨우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다. 어머니 잘 돌봐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가 고향에 있는 일주일 동안 내가 전화를 건 것은 단 2번뿐이었고 그마저도 회사라서 늘 급하게 끊었다. 남자란 종종 자신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집세를 내면 가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한다. 자기 곁에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서연은 7일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잠을 못 자 헬쑥해진 얼굴에 눈은 퀭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늘 그랬듯 서둘러 머리를 정돈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보. 이제 당신 밥 챙겨줘야지. 나는 팀장님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건성으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된 질문 하나 건넬 여유조차 없었다. 만약 그날 내가 잠시 멈춰서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라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악취는 서연이 돌아온 지 이틀째부터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덜 마른 빨래에서 나는 것처럼 희미하게 꿉꿉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는 아내가 먼 길을 오가며 땀과 먼지에 절어 대충 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들이란 종종 대놓고 말하기보다 코를 킁킁거리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것으로 불편함을 표현한다. 나 역시 내일 아내에게 좀 더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심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땀 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곰팡이와 오래된 흙이 뒤섞인 듯한 냄새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비릿함까지 더해져 내 코를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베개와 이불, 심지어 내 옷에까지 그 냄새가 배었다. 밤이 되어 문을 닫은 침실 안에서는 그 냄새가 갇혀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눕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힘겹게 숨을 삼켜야 할 지경이었다. 한 번은 견디다 못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씻은 거 맞아? 당신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 내일 병원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 이불을 개던 서연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씻었어요. 오늘 시장 다녀와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 대답은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됐다.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 내서 가볼게요. 멀미 때문에 그래요.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라며 피하기만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묻는 대신 침묵을 택했다. 이불 끝으로 코를 막고 돌아 누워 내일 제출해야 할 보고서 생각에만 골몰했다. 사건이 터진 그날 밤까지도 그랬다. 퇴근하고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악취가 파도처럼 얼굴을 덮쳤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조심스럽게 침대 시트를 깔고 있었다. 노란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앙상하고 가늘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했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며 쌓였던 불쾌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나는 문지방에 버티고 서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김서연, 내가 몇 번을 말해. 제대로 병원에 갈 수 없어? 이 냄새에 더는 못 참겠다고. 당신은 못 맡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나를 돌아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삼켜버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여보. 그 작은 목소리는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부었다. 내 머릿속에는 내일 회사 동료들이 내 곁에 섰을 때 혹시라도 이 냄새를 맡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 부부가 위생관념이 없다고 생각할까? 남자의 자존심이 불쑥 솟아올랐다. 안 되겠어. 더는 못 참아. 오늘 밤 당신은 거실에서 자. 나는 아내의 베개와 얇은 이불을 잡아채 거실 소파로 세게 던져버렸다. 퍽 하는 소리가 늘 조용하던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침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는 순식간에 차가운 무형의 선이 되어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다. 서연은 몇 초간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대꾸하지도 원망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 위에 놓인 베개와 이불을 단정하게 정리한 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마치 비에 젖은 참새가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모습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찌됐든 7년을 나와 함께하며 온갖 어려움을 견뎌온 여자였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악취한 줄기에 그 아픔은 메스꺼움에 짓눌려 버렸다. 나는 바깥의 모든 것을 차단하려는 듯 침실 문을 세게 닫았다. 그날 밤 원래는 우리 부부의 것이었던 침대에서 나는 계속 뒤척였다. 이불과 베개에는 오래된 섬유 연제 향과 이름 모를 기묘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가끔 몸을 뒤척이는 소리,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다 이내 잠잠해졌다. 이따금 그녀의 마른 기침 소리, 이불을 끄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과거 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가시집와서 서툰 솜씨로 국자를 들고 국을 짜게 끓일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하던 새댁의 모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 때 세제향을 풍기며 펄럭이던 그녀의 옷대, 쌀쌀한 바람이 불 때 내 양말을 꿰매주던 아내의 모습.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의 악취가 배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녀의 조용한 깨끗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가 고향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을까 자문했다. 장모님은 병원에서 어떠셨을까?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녀는 울었을까? 무서워했을까? 하지만 불을 켜고 문을 열어 한마디 묻는 대신 나는 이불을 더 높이 끌어당기고 굳게 닫힌 문 쪽으로 등을 돌렸다. 됐어, 내일 생각하자. 일단 자야 해.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아파트 복도를 스치는 밤바람이 문틈으로 싸늘한 습기를 몰고 들어왔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도시 전체가 잠든 시간,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공간에 누워 말하지 못할 슬픔을 끌어안고 있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그저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서연이 일찍 일어나는 소리 같았다. 옷장 문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맨발이 타일 바닥을 걷는 소리. 나는 잠시 눈을 떠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아내가 늘 그랬듯 물을 끓이고 아침 시장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출근해야지. 그것이 내가 집안에서 서연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빛이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늘 그랬듯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타달라고 부르려 했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과 베개는 가지런히 개켜 있었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침실 옷장문을 바라보았다. 그 옷장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어두운 내부는 마치 무언가를 조용히 삼키고 있는 입처럼 보였다. 나는 문지방에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반쯤 열린 옷장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성은 서연이 옷을 꺼내고 문 닫는 것을 잊었거나 일찍 시장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젯밤의 악취가 희미하게 느껴져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했.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는 더 이상 방 전체에 퍼져 있지 않고 옷장 틈새에서 진하게 풍겨 나왔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젖은 옷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문을 세게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짙은 냄새의 파도가 얼굴로 쏟아져 나와 나는 뒷걸음질치며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 톡 쏘는 소독약 냄새, 축축한 붕대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감아둔 상처에서 나는 듯한 기이하고 비릿한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옷더미 사이로 옷장 구석에 웅크린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서연아, 나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내가 옷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등을 나무 벽에 기댄 채 두 다리를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헐렁한 티셔츠에는 약품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모든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만이 남았다. 나는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서연은 가늘게 움찔하더니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흐리고 깊었다.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놀라게 했죠?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귀를 바싹 대야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몸은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가벼웠다. 옷장에서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안 불렀어?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버럭 소리쳤다. 서연은 가쁘게 숨을 쉬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바지를 걷어 올린 종아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한쪽 구석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가 붕대 한 겹을 살짝 들어 올리자 비릿한 악취가 터져나왔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궤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부는 붉게 부어올라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번에 고향 내려갔을 때 돌에 긁혀서 다쳤어요. 작은 상처라 밴드만 붙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 계속 걸어 다녀서 그런지 덧났나 봐요. 이번에 어머니 돌보러 내려갔을 때 너무 아파서 동네 의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다고.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냥 약만 타서 왔어요. 혼자서 약 바르면 될 줄 알았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혼자서 약을 발라? 내가 병원에 제대로 가보라고 몇 번을 말했어. 괜찮아질 거라더니 이게 괜찮은 거야? 서연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참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진물이 날 줄은 몰랐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도 창피했어요. 당신이 날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어젯밤에 당신이 코 막는 걸 보고 이불이랑 베개를 들고 옷장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으면 당신이 냄새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깨끗한 침대에 누워 악취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남편이 편히 잠들게 하려고 그 좁은 옷장 속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냄새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일어나. 당장 병원에 가자.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다. 안 돼요. 당신 출근해야 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처 저 참을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 아내 목숨보다 중요한 회의는 없어. 나는 내뱉듯 말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등 밑으로 팔을 넣어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온몸이 고통으로 굳어지며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약 냄새, 진물 냄새, 오랫동안 방치된 상처의 냄새가 뒤섞여 나를 감쌌다. 어젯밤이었다면 나는 분명 손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다. 나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겉옷을 입힌 뒤 서둘러 서류와 의료보험증을 챙겨 택시를 불렀다. 그녀의 팔을 소매에 넣어주다가 나는 그녀의 손바닥이 굳은 살로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찬물과 세제, 바늘에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다. 걱정 마요. 병원에서 소독하고 약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들면 우리 힘들어지는데.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오가고 있었. 2차 안에 남편의 돈 걱정 때문에 자신의 골마가는 상처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웃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고 즉시 검사와 소독 후 입원을 지시했다. 나는 입원 수속을 밟고 서류에 서명하고 병실을 찾으며 머릿속으로 한 문장만을 되뇌었다. 조금만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서연이 치료실로 옮겨지고 다리에 깨끗한 흰 붕대가 감기고 항생제가 수액줄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 후에야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을 수 있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방송소리, 침대차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목이 메어왔다. 잠시 후 의사가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연 씨, 남편분 맞으시죠? 아내분의 다리 상처는 감염이 심각해서 조직 깊숙이 퍼진 상태입니다. 악취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려오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했을 수도 있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어젯밤 침실문 앞에 서서 코를 막고 아내를 거실로 내쫓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뎠더라면 문을 열고 그녀에게 제대로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여성분들은 병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돈 걱정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약뿐만이 아니라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입니다. 아내분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요. 이제부터라도 아내분께 더 신경 써주세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들은 나를 위한 판결문과도 같았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저 많이 혼내셨어요? 제가 당신 힘들게 했네요. 나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움츠러들었다가 이내 힘을 풀었다.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독약과 붕대 냄새를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내버려뒀을 뿐이야. 서연은 나를 보았고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오늘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면 안 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우리 집이 가난해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이 내게서 냄새가 날까봐 옷장으로 숨어 들어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나는 약 냄새, 붕대 냄새는 맡아도 괜찮지만 어느 날 옷장을 열었는데 당신이 그곳에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서연의 눈물이 조용히 베개 위로 흘러내렸다. 약 냄새는 여전히 지독했지만 내 마음속 모든 것은 기이하게도 평온해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악취에 고통받는 대신 그 악취 덕분에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내내 서연의 병상 곁을 지키며 항생제가 그녀의 가느다란 정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서연의 눈 밑 다크서클과 입가에 새로 생긴 주름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고작 보름 만에 그녀는 몇 년은 늙어 보였고 내 마음은 누가 세게 꼬집는 것처럼 아팠다. 오전 늦게서야 서연은 겨우 잠이 들었다. 병실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등을 쓸어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게 도와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오랫동안 구준비에 시달린 풀잎처럼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나는 문득 고통을 참아가며 내 옷을 빨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빨래를 널고 밤늦게까지 손님의 옷을 수선하던 그녀의 밤들을 떠올렸다. 그런데 나는 고작 냄새 하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침실에서 그녀를 내쫓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팀장님이었다. 민준 씨, 오늘 오후 2시 회의인데 보고서는 어디까지 준비됐지? 나는 며칠 휴가를 내려는 생각으로 답장을 쓰려다 서연이 고통에 몸을 뒤척이며 작게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다. 팀장님, 아내가 입원해서 며칠 휴가 내겠습니다. 보고서는 늦게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네. 가족이 우선이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씁쓸했다. 결국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서연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내버려뒀다. 짧은 잠에서 깨어난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어딜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혼자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가? 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마치 그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의사가 다시 상처를 확인한 후 감염이 약에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최소 3일에서 5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나는 고향에 계신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서연이 단지 감염일 뿐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얘야, 다 나 때문이야. 서연이가 병원에서 나 돌보느라 매일같이 뛰어다녔어.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숨기기만 하고 이 늙은 어미가 아무 도움이 못 되는구나. 나는 서둘러 말했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제가 무심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내뱉자 목이 꽉 막혔. 평생 강한 척만 하던 남자는 마음이 아파봐야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된다. 오후에 서연이 쉬는 동안 나는 필요한 물품을 사러 병원 약국에 내려갔다. 병원 정원을 지나다가 휠체어에 탄 아내를 밀어주는 한 노신사를 보았다. 그의 아내는 반신불수인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란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내의 모든 동작을 돕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저분의 아내는 서연보다 훨씬 중병인데도 그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고작 냄새 때문에 아내를 소파로 내쫓고 옷장으로 숨게 만들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서연이 물을 마시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을 목격했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서연은 깜짝 놀라며 붕대로 감긴 다리를 황급히 가렸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요. 약 냄새 심하단 말이에요.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녀의 침대 옆에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다. 내 무릎이 그녀의 다리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이제 익숙해. 이 약 냄새가 어젯밤 내 차가운 태도보다는 훨씬 견딜만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운 듯 조용히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아내의 고통스러운 숨결 하나하나를 느꼈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이제 나한테 숨기지 마. 앞으로 아프거나 무섭거나 힘들면 꼭 나한테 말해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아직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향에서 어머니 돌보는 것 말고 다른 걱정거리 있었어?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내가 물었다. 서연은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이 많아 피곤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명백한 회피를 읽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그칠 때가 아니었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물을 갈고 이불을 단정하게 개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나를 보며 어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이렇게 살뜰한 거 보니 집에서도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나 보네. 나는 멋쩍게 웃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맞은편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말했다.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남자가 아내 귀한 줄 알면 하늘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야. 평범한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곧장 파고들었다. 저녁에는 죽을 싸왔다. 서연은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관자놀이에 얹었다. 열이 다시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다. 나는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체온은 39도에 가까웠다. 간호사는 해열제를 주사하고 더 강한 수액으로 교체했다. 간호사가 떠난 후 서연은 지친 듯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 씨,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귀찮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내 옷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옷이 젖는 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더 아플 뿐이었다. 밤이 깊어 서연이 잠시 잠들었을 때 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바싹 당겨 겉옷을 베개 삼아 잠시 눈을 붙였다. 수면등이 은은한 노란빛을 비추는 병실은 내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로웠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아내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어떤 악취도 나를 아내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그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얀 병실 안에서는 수액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 야간 근무 간호사의 발소리, 그리고 서연의 약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거나 고통의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내 심장은 누가 세게 쥐어짜는 것처럼 철렁했다. 나는 몇 분 겨우 눈을 붙였다가도 아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다. 새벽 3시쯤 서연이 살며시 눈을 떴다. 희미한 수면등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눈이 퀭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달싹였다. 좀 자요. 난 괜찮아졌어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나직이 말했다. 이렇게 자는 거 익숙해. 당신이나 푹 자. 내 걱정 말고. 서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감사함일까? 안도감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무심해서 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일까? 그녀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린 채 마치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한 듯했다.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충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 따뜻한 소고기 야채죽과 물 2병을 사왔다. 돌아왔을 때 서연은 베개를 고쳐 베고 앉으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습관처럼 붕대로 감긴 다리를 이불 밑으로 황급히 숨겼다. 마치 모든 귀찮은 것을 내게서 감추고 싶다는 듯이 배고프지? 죽 좀 먹자. 나는 죽 용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머뭇거리며 나를 보았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당신 일도 있잖아요. 나는 죽 뚜껑을 여러 김을 식힌 뒤 첫 숟가락을 떠서 그녀에게 건넸다. 일은 계속 거기 있어. 하지만 당신은 바로 내 눈앞에서 아프잖아. 뭐가 더 중요한지 나는 알아. 서연은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목 밑에 내 손을 받쳐주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죽을 먹었지만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은 어떤 사과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의사가 회진을 왔다. 그는 상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서연 씨는 아직 기력이 약합니다. 심한 감염으로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후에 혈액 검사를 추가로 합시다. 남편분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병도 빨리 회복됩니다.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의사가 나간 후 서연은 나를 보며 작게 말했다. 민준 씨, 며칠 뒤에 상처가 나으면 당신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언제 나을래? 부부라는 건 서로 기대라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끙끙 앓고 다른 한 사람이 모른 척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서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깊은 슬픔을 보았다.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평생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이 습관이 된 모습이었다. 오후가 되어 나는 서연을 부축해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다. 그녀는 한 걸음 뗄 때마다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고 넘어질까 두려운 아이처럼 내 팔을 꽉 붙잡았다. 결과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물었다. 내가 병 숨겨서 화났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화났지. 당신이 나를 기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화났고 혼자 아팠던 것에 화났어. 하지만 그 화의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난 거야. 왜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 아내가 남편에게 패기칠까 두려워하게 만든 남편이 바로 나였으니까. 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검사 결과는 서연의 저항력이 크게 떨어졌고 심한 탈수 증상과 함께 감염이 미세하게 퍼진 흔적이 보인다고 나왔다. 의사는 2종류의 약을 추가로 처방했다. 그 말을 듣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돈이 또 드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아니야. 저녁이 되자 병실이 쌀쌀해져서 나는 그녀에게 줄 과일과 얇은 가디건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나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몸짓,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고통에 몸을 움츠리는 모습. 나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왜 나를 안 불렀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밖에 나갔길래. 피곤할까봐.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번쩍 안아 침대에 앉혔다.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해. 당신이 약할 땐 내가 할게. 서연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마 그 순간 그녀는 악취 하나 때문에 자신을 냉정하게 대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가만히 쥐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하는데 익숙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여자는 남자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참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잊어버려. 당신에겐 남편이 있고 당신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작은 안도감이 떠올랐다. 그날 밤 병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서연이 속삭였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 냄새 나도 끔찍한 거 알아요. 당신이 견디기 힘들어한 것도 알고요. 하지만 어제 당신이 나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준 뒤 몸을 숙여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를 힘들게 한 건 냄새가 아니었어. 내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는 사실이었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이다 멈췄다. 아마 피곤해서일 것이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속으로 약속했다. 이제부터 네가 여기 있는 한 나는 네가 어떤 고통도 혼자 숨기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의 마른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밤새 그녀의 침대 옆에서 의자에 기댄 채 잠들었던 탓에 목은 뻐근하고 등은 쑤셨지만 서연의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통증을 나는 벌떡 일어나 몸을 숙여 물었다. 어디 아파? 불편한 데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아니요, 그냥 기침이 좀. 그렇게 자면 많이 피곤하죠?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따뜻한 물을 타서 그녀가 앉도록 부축했다. 서연은 내 어깨에 살짝 숨결은 여전히 약했고 이마는 아직 미열이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았다. 내가 건넨 물컵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자신의 피곤함을 내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애썼지만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냥 내가 하게 둬.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낫겠어. 서연은 무언가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아. 나한테 기대. 죽을 먹고 난 후 서연은 한결 정신이 드는 듯 했지만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며 무언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눈치챘다. 이따금 이불 끝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내쉬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물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너무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에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아내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급한 몸짓은 마치 잘못 놓인 자백 편지와도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다. 나 좀 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고향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서연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리도록 서로를 얽어맸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걱정할까봐 두려운 거 알아. 하지만 아내가 웃음 뒤에 눈물을 숨기는 걸 보는 게 나는 더 무서워. 그 말을 듣자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어깨가 들썩였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나는 가슴속의 아픔을 억누르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당신이 혼자 끙끙 앓는 걸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끝내 숨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쯤 서연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처럼 작았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 일 말고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내 손을 꽉 쥐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 그날 어머니 드릴 죽을 사러 시장에 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를 불렀어요. 낯선 사람이 며칠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저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듣자 하니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 같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누군데?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옆집 아저씨 말로는 이름도 말 안 하고 서연이가 아직 여기 사는지 어머니 간병하러 고향에 왔는지 물어봤대요. 며칠 뒤에 지름길로 집에 오는데 숲풀 뒤에 숨어있는 사람 형체를 봤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바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 걱정할까 봐요. 제가 무슨 문제에 얽혔다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뜨거워졌다. 언제나 짐이었던 건 나였지 당신이 아니었어.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서연이 움찔했. 나는 서둘러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그때는 어머니가 위독하셨고 약값도 많이 들어서 일하는 당신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베는 듯했다. 다리 감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애썼던 아내, 낯선 사람의 미행에 떨면서도 남편에게 폐가 될까봐 모든 것을 숨겼던 아내. 아마 서연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 내가 그녀에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 혼자 생각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이든 크든 작든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 한 방울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닦아주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화 안 낼게. 약속할게. 말해봐. 서연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은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큰 용기를 낸 듯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저더러 거실에서 자라고 했던 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옷장에서 붕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떨어졌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 문자 내용이 뭐였는데? 심장이 철렁하며 물었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작았다. 서울에 숨으면 끝날 줄 알았나? 기다려. 내가 찾아갈 테니.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다. 온몸에 열이 올랐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의 말은 내가 그녀를 위해 애써 지키려 했던 연약한 평온을 갈기갈기 찢는 번개와도 같았다. 나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다시 앉아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문자 아직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바로 지웠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일었다. 나는 이 연약한 여자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를 가슴에 바싹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말했지? 이제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서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쁘게 숨을 쉬었다. 당신, 내 일에 휘말리지 마요.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일이야.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병실 안으로 가볍지만 차갑게 불어 들어왔다.
나는 서연의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은 아프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며 악취와 상처, 두려움은 모두 아내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안심해. 오늘부터 내가 여기 있어. 아무도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잡으면 잡을수록 그 손은 너무나 가늘고 차가워서 잠시라도 놓으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만 숨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가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낯선 사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위협적인 문자를 지워야 할 만큼 두려움 속에 살게 한 나 자신을 향한 것인지 모를 분노를 억눌렀다. 잠시 후 서연이 작게 말했다. 민준 씨, 이 일은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이 내가 나쁜 일에 얽혔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도. 당신은 내 아내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은 목이 메어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내 옷을 조금씩 적셨다. 오후에 나는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서연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몇 시간 더 쉬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줄 흰죽을 사러 나갔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잠들어 있었다. 숨결은 고르지만 지쳐 보였다. 나는 아내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속 살점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고향에서 서연을 묻고 다니던 사람, 협박 문자, 그리고 숲을 뒤에 숨어있던 형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아직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서연을 위해 평정을 유지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무언가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다. 내가 지난 며칠간 애써 만들어낸 평온은 위험한 압류를 가리고 있던 얇은 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다리의 고통조차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여인, 서연은 자신이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더 이상 누구도 내 아내를 두렵게 만들게 두지 않을 거야. 저녁 7시쯤 서연이 잠에서 깼다. 몽롱한 눈으로 나를 찾았다. 내가 바로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어디 갔었어요? 방금 깼는데 당신이 없어서. 죽 사왔어. 좀 먹고 약 먹자. 나는 그녀가 안도록 부축했다. 서연은 한 숟가락씩 어제보다 더 잘 먹었다. 마지막 숟가락을 건네자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찾아오면 당신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건 이미 나를 먼저 건드린 거야. 피해랄 게 어디 있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일과 관련이 있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공장? 무슨 일인데?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몸이 기우뚱할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 나는 그녀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겨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 쉬어. 준비되면 그때 말해. 억지로 시키지 않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옷소매를 마치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깊이 잠든 후 나는 병원 복도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차가운 바람이 주위를 맴돌았고 희미한 백색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을 비춰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보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 서연의 통화 기록을 열었다. 최근 며칠간 몇 개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벨이 몇 번 울리다 끊긴 기록뿐이었다. 번호를 하나씩 눌러보았지만 대부분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남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 누군가 정말로 내 아내를 미행하고 있었. 병실로 돌아가기 전 나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친한 친구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 괜찮아? 낯선 번호 몇 개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집안일이라 좀 급해. 친구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알았어. 번호 보내봐. 나는 서연의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낯선 번호를 보내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무도 모르게 해줘.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불안해서 그래. 그는 짧게 답했다. 확인해 볼게.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서연이 추운 사람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듯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바람처럼 속삭였다. 나 여기 있어. 자, 내가 있잖아. 서연은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숨결이 점차 고르게 변했다. 나는 오랫동안 아내를 바라보았다.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너무나 가냘프고 작아서 작은 불행 하나만으로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던 나는 그녀가 고통과 두려움을 혼자 감내하도록 내버려 뒀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침대 손잡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거의 맹세처럼 속삭였다. 서연아, 무슨 일이 너를 찾아오든 내가 먼저 그것을 찾아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이 병실 커튼에 반짝이며 비칠 때 잠에서 밤새 앉아서 잔 탓에 목은 여전히 뻐근하고 등은 쑤셨지만 서연이 전날 밤보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돌았고 이마의 열도 조금 내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결 가벼워졌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서연이 깰까봐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친구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준아, 네가 보낸 번호 목록 중 2개는 대포폰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서울 외곽이야. 서연이한테 혹시 집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봐.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의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다. 무언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서연을 위협하는 자는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었다.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일부러 미행하는 것 같아?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 가짜 정보를 쓰고 대포폰을 계속 바꾸는 놈들은 보통 의도가 있는 놈들이야. 필요하면 상부에 보고해서 너희 집 주변 순찰 강화해달라고 할게.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아직 이를 키우고 싶진 않아. 서연이가 지금 약해져 있어서 더 무서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조언 하나만 해줘. 이런 놈들은 보통 어떤 부류야?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보통은 과거에 원한이 있거나 안 좋은 환경에서 알게 된 사이일 가능성이 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내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지? 공장은 크고 사람도 많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이잖아. 복잡한 일이 생기기 쉬운 곳이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제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워요라고 말했을 때부터 나는 무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 마음이 누가 쥐어짜는 듯 답답했다. 등 뒤로 부는 복도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병실로 돌아오자 서연은 이미 깨어나 나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디 갔었어요? 밖에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왔어. 몸은 좀 어때? 아직 힘들어? 많이 나아졌어요. 그 말은 안개처럼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아, 고향에서 있었던 일의 일부는 나한테 말해줬잖아. 이제 전부 다 말해줄 수 있을까? 그녀는 멈칫했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당신 뭐 조사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지키고 싶은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이불을 쥐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강태식이 누군데? 서연은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포장 파트에서 일했는데 성격이 좀 거칠어서 다들 그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저는 생산 라인에서 일해서 그냥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마음속에서 희미한 질투심이 피어올랐지만 나는 억누르며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서연은 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저를 자취방까지 따라온 적이 있어요. 저는 몰랐죠. 그날은 어두워서 그냥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 사람이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좋아한다면서 일 그만두고 자기랑 고향 내려가서 목재상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서울 남자들은 아내한테 셔터맨이나 한다고 막말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 사람이 몇 분 동안 문을 두드리다 갔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고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랑 싸울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베는 듯 했다. 그 일로 끝난 거 아니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관리자랑 싸워서 해고됐어요. 떠나기 전에 공장 정문 앞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넌 분명히 날 다시 찾게 될 거야 라고.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향에 어머니 간병하러 내려갔을 때 몇 번이나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골목 근처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강태식 씨랑 너무 비슷했어요. 시장에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물어보고 다녔다는 말도 했고요. 그럼 그 문자는? 내 목소리가 메어 나왔다. 당신이 거실에서 잤던 날 밤에 온 문자. 그날이 세 번째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휴대전화가 울려서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바로 지웠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목이 꽉 막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한 바퀴 돌았다. 가만히 서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았다. 서연은 겁에 질려 내 옷소매를 잡아당겼. 민준 씨, 저 때문에 화내지 마요. 당신이 그 사람이랑 엮이는 게 무서웠어요. 당신은 일해야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나한테 있어.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게 한 건 바로 나야.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전처럼 억누르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온 사람의 메마른 절규 같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강태식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부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놈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다시는 당신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거야. 서연은 내 옷을 붙잡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요. 당신 무모한 짓 하지 마요. 무모한 짓은 안 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약속할게. 서연은 계속 울었고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안정될 때까지 안아주었다. 내 마음속에서 어제부터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강태식이 정말로 내 아내를 미행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심해. 이제부터 그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내가 나설 거야. 서연은 나를 보았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 눈 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보았다. 서연이 다시 잠든 후 나는 오랫동안 침대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의 노란 불빛이 아내의 헬쑥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자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버텨왔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고향에서의 흐릿한 형체부터 협박 문자까지
그녀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 서연은 편히 잠들지 못했다.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쥔 채 이따금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움찔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겪은 가여운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 굳은 살이 박이고 바늘과 세제, 찬물에 검게 변한 그 손가락. 이제는 고통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다. 이 여자는 평생을 작은 구석에 스스로를 가두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소리내어 울지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지도 못하며 살아왔다. 그 순간 나는 서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약이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비난받거나 버려질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에게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이 잠에서 깼다. 이마는 시원해졌고 안색도 조금 나아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병원 문 밖에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무도 못 들어와. 걱정 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커튼 뒤나 문 뒤에 누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다. 천천히 먹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먹었다. 그 모습에 나는 안도했다.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자 서연이 문득 나지기 말했. 민준 씨, 만약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며칠 고향에 내려가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이 터무니없어서가 아니라 서연이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떠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내 말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혼자 도망치게 두지 않아. 도망치는 건 그놈이 당신을 가장 빨리 찾아내게 만드는 방법이야. 서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당신을 잃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더 이상 한 방울의 눈물도 그 차가운 병상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았다. 점심때쯤 의사가 회진을 왔다. 상처를 확인한 후 그는 물었다. 서연 씨, 혹시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정신적으로 아직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상처가 더디게 아물 수 있습니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붉게 충혈된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의사는 나를 따로 보며 말했다. 남편분께서 곁에서 안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환자가 계속 긴장하면 약효도 떨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서연이 이불 끝을 살짝 만지는 것을 보았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감사의 표시 같았다. 오후에 서연이 다시 잠들었을 때 나는 음식을 사러 잠시 병원 아래로 내려갔다. 복도를 걸어 올라오다가 나는 복도 끝 계단 근처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키 크고 마른 형체를 보았다. 회색 점퍼, 헝클어진 머리, 살짝 숙인 고개, 심장이 철렁했다. 순식간에 서연이 묘사했던 모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심장이 귀에서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 등은 살짝 움직이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헬쑥한 얼굴, 그의 눈이 나를 훑었다. 나는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누구 찾으세요? 나는 낮지만 팽팽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움찔하더니 즉시 시선을 피했다. 아, 병실을 잘못 찾았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등을 돌려 매우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잠깐만요. 그는 멈추지 않고 거의 뛰다시피 걸어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구석으로 사라졌다. 나는 즉시 뒤쫓았지만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놈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반응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철제 난간을 세게 쥐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만약 그놈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면 안 돼. 서연이 알게 해서는 안 돼.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 나는 그놈을 찾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말했잖아요. 저한테 숨기지 말라고.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당신은 아직 다 낫지 않았어. 먼저 내가 해결할게.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서연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나는 병실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조금 더 맑아졌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병원 근처에 왔어. 잠깐 내려와서 얘기 좀 하자. 알았어. 내려갈게.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깊어졌으며 시선은 누구라도 마주할 준비가 된 듯 날카로웠다. 저 위 작은 병실에는 평생을 웅크리고 살아온 내 아내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만약 그놈이 정말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면 이 일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진우가 정문 앞 라일락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밤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마자 진우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지? 전화기 너머 네 목소리가 이상했어.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작게 말했다. 병원 안에서 그놈을 본 것 같아.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고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놈이라니, 강태식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키 크고 마른 체격의 회색 점퍼, 모습도 비슷하고 나를 보자마자 등을 돌려 도망쳤어. 진우는 몇 초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심각하네, 민준아. 만약 그놈이 직접 병원까지 찾아왔다면 내 아내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아.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진우는 나를 병원 마당의 더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 들어. 지금부터는 서연 씨를 절대 혼자 두지 마. 언제든 그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서연이 잠들어 있는 병실 창문을 향해 있었다. 몇 초가 지날수록 그녀를 둘러싼 위험이 끈질긴 검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형사팀에 정보 추가 요청해 볼게. 만약 강태식이 정말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야. 나만 믿어. 나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불안감을 드러내며 다시 물었다. 진우야, 그놈이 정말 위험한 짓을 할까? 진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겁게 말했다. 한 여자에게 집착하는 놈은 조금만 틀어지면 통제불능이 돼. 강태식은 그런 부류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가슴속의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 그놈이 서연이한테 손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진우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해해. 하지만 무모하게 굴면 안 돼. 넌 냉정해야 해. 서연 씨를 지키는 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꽉 막힌 듯 답답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두 다리를 살짝 웅크린 모습은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반사적인 행동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손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뼈는 너무 가늘어서 조금만 세게 쥐어도 아플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리만치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 세상에는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다정 가까이 되어 서연이 문득 잠에서 깼다. 그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 내가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안 잤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 자는 거 지켜보고 있었어. 서연은 내 손을 살며시 쥐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다.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아무도 못 들어와. 서연은 나를 보았다. 눈은 붉었지만 공포는 조금 가신 듯 했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찾아오면 어떡해요? 당신이 다치는 건 싫어요. 나는 몸을 숙여 내 이마를 서연의 이마에 대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서연아, 당신은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고 내 선택이고 내 맹세야.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반짝였다. 민준 씨,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낀 건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도록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텅 빈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아무도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다. 뚜뚜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준아, 병원 주변 CCTV 확인했어. 2시간 전에 회색 점퍼 입은 남자가 정문 앞에서 15분 정도 서성였어. 얼굴은 흐리지만 체격은 70% 일치해 사진 보냈어. 나는 사진을 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기둥에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내가 복도 위층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만약 그놈이 다시 오면? 진우는 즉시 답했다. 가능성 높아. 최대한 경계해. 나는 고개를 들어 잠든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바람 앞에 선 연꽃처럼 작고 연약했다. 나는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이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이 다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나를 보며 여전히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일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를 원망할 건가요? 나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곁에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혼자 어디 가게 두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약속할게. 아침에 의사회진이 끝나고 서연이 하루 이틀 안에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위생을 잘 지키고 움직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걱정했다. 집에 가는 게 안전할까요? 나는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다. 안전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준비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나는 몰래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서연이 퇴원시켜. 혹시 당분간 우리 집 주변에 순찰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전화기 저편에서 진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조치해 놓을게. 그리고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강태식이 너희 집을 알아냈다면 분명히 찾아올 거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핏줄이 돋아나도록 꽉 쥐고 있었다. 만약 그놈이 감이 온다면 나는 도망치지 않아. 진우는 마지막으로 상기시키듯 작게 말했다. 내가 한 말 기억해. 서연 씨를 먼저 지키고 그놈을 상대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 옆으로 다가와 잠든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온전히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나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막 창문 유리에 닿았을 때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눈이 퀭한 내가 침대머리에 기대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녀는 나직이 불렀다. 민준 씨 일어났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어난 지 오래됐어. 몸은 좀 어때? 서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덜했다.
많이 나아졌는데 걱정돼요. 나는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건강 걱정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 검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강태식이라는 남자에 대한 것임을 즉시 알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쓸어주며 낳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태어나자. 내가 데리러 갈게. 나머지 모든 일은 나한테 맡겨.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오후가 되어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는 서연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그녀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아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끊임없이 길을 살폈다. 마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차를 천천히 몰며 양옆을 살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이 문득 나직이 불렀. 민준 씨, 누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백미러를 보니 우리 뒤에는 몇 대의 오토바이가 서 있을 뿐 뚜렷한 낌새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도 없어. 안심해. 서연은 내 눈에서 확신을 찾으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몇백 미터를 더 갔을 때 나는 무심코 백미러를 다시 보았다.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우리 뒤를 따르고 있었다. 운전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고 심장 박동이 살짝 빨라졌다. 그 오토바이는 몇 초 후 다른 길로 꺾었지만 내 마음속의 경계심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서연을 위해 문을 열었다. 작은 집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익숙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역시 집이 제일 안전하네요. 나는 그녀를 침대에 앉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 뒤 이불을 정리했다. 서연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당신 너무 고생하네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옆에 앉아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또 왜 울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걱정시키고 이렇게 뛰어다니게 만들고.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가볍게 얹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서연아,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건 책임감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이야.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서연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 심장을 죄어오게 할 만큼 따뜻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저녁에 서연이 잠든 후 나는 발코니로 나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도착했어. 그런데 오는 길에 누가 차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검은색 오토바이였는데 확실하진 않아. 번호판은 어두워서 못 봤고 그냥 회색 점퍼만 기억나. 진우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회색 점퍼라니 너무 비슷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우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말 들어. 지금부터 3일 안에 그놈이 내 집 근처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순찰팀에 얘기해서 그 시간대에 너희 동네를 지나가게 할게. 너는 밤에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마.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연의 침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나는 그냥 서연이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민준아, 내가 이런 사건을 많이 겪어봤는데 대부분 협박이나 미행으로 시작해.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생기는 순간 범인이 가장 미쳐 날뛰기 쉬운 때야. 나는 발코니 난간을 세게 쥐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그놈이 서연이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나도 못 참아.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 말 들어. 경찰이 처리하게도 네가 무모하게 굴면 네 아내가 더 위험해져.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침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두려움에 질렸을 때의 습관처럼 몸을 살짝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누워 등 뒤에서 팔을 뻗어 안았다. 서연의 몸이 움찔했지만 나라는 것을 알아채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또 악몽 꾸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은 피곤했지만 부드러웠다. 민준 씨,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당신한테 다 말할게요. 당신이 내 두려움을 쫓아다니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같이 이겨내는 거야. 혼자서는 안 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숨결이 점차 고르게 변했다. 나는 그녀의 심장이 내 가슴에 맞닿아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이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그것이 강태식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떠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대결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틀을 비스듬히 넘어와 작은 방 안을 비추자 모든 것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평온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실처럼 위태로웠다. 서연은 옆으로 누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다. 얼굴에 핏기도 조금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눈가에 남은 피로의 흔적에서 길고 긴 두려움의 자국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탔다.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깨어나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준 씨, 어젯밤에 잘 잤어요? 나는 옆에 앉아 우유잔을 건넸다. 나는 그냥 당신 지켜봤어. 당신이 잘 잤으면 됐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유잔을 받아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조금씩 우유를 마시다가 문득 나를 보았다. 당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나는 움찔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서연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준 씨, 제가 강태식 씨 얘기를 한 후부터 당신이 변했어요. 창밖을 더 자주 보고 어디를 가든 주위를 살펴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깨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올까봐 무서운 거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쉰 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무섭지 않아. 그냥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못하게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서연은 내 손을 살며시 쥐었지만 눈에는 애써 감추려는 불안감이 여전했다. 오후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너희 집으로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는 베개를 고쳐 베며 태연한 척 애쓰는 서연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와, 우리 집이야. 약 20분 후 진우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을 빠르게 훑었다. 나는 그가 아무도 미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진우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 씨, 지난 며칠간 우리 부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아, 서연 씨 어젯밤에 병원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어.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저녁 동안 3번이나 나타났어. 정문에 서 있다가 디동복도를 지나가고 다시 뒤뜰로 돌아왔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나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흐릿해. 하지만 체격은 강태식과 80% 일치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핏줄이 돋아났다. 서연은 쓰러지지 않으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며 낮게 말했다. 봤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놈은 당신이 잠든 곳 바로 옆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거야. 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아니야. 방금 형사팀에서 정보를 받았는데 강태식이 한 달 전쯤 예전 자취방을 떠났대. 낡은 오토바이를 팔고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어. 그 말은즉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말했다. 그놈이 일부러 자기 행적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군. 서연은 손으로 배를 감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뜻. 진우는 서연을 똑바로 보았다. 서연 씨, 이 일을 명확히 알아야 해요. 그는 당신을 미행하고 있고 멈출 생각이 없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힘조차 없는 사람의 메마른 절규 같았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진우는 나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강태식이 며칠 안에 너희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 준비해야 해. 나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서연은 겁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그 사람이랑 맞서지 마요. 무서워요. 나는 몸을 돌려 서연을 자세히 보고 그녀의 두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당신은 더 이상 혼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서연은 더 크게 울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진우가 돌아간 후 나는 문을 잠그고 집 안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다. 발코니, 창문, 현관문 잠금 장치까지. 서연은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 때문에 더 무서워요. 나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서운 게 맞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야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솔직하게 말할게. 서연아, 나 화났어.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한테 화났어. 당신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숨겨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다시 떨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나.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려움에 떨게 내버려둔 나 자신에게. 서연은 내 옷소매를 붙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부터는 안 숨길게요. 너무 무서워요, 민준 씨. 나는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누가 당신을 무섭게 하면 내가 먼저 나설 거야.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서연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고요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가늘게 울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진우가 보낸 사진을 다시 보았다. 병원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의 형체, 바람에 펄럭이는 회색 점퍼.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만약 그놈이 여기까지 온다면, 만약 그놈이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강태식이 매일같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나와 그의 대면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나는 방에서 잠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가지에 매달리려는 나무십처럼 작고 연약했다. 나는 밤을 향해 맹세처럼 속삭였다. 나 여기 있어, 서연아. 아무도 다시는 내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이 깊이 잠든 후에도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깍지 낀 내 두 손 위로 쏟아져 내렸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차갑게 울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이중으로 잠근 현관문과 빗장을 걸어둔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집안의 모든 틈새와 구석을 최소 3번은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위험은 문 몇 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한 번 집착에 미친 사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창가에 서서 아래의 작은 길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준아, 내 아파트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어. 회색 점퍼 입고 10분 넘게 서성거렸대. 지금 수색 중이야. 회색 점퍼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놈이 근처에 있어. 진우는 즉시 답했다. 서연이 집안에 잘 데리고 있어. 나 지금 가고 있어.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침실로 달려갔다. 서연은 옆으로 누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다.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심장이 메어왔다. 정체 모를 한 놈 때문에 이 여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였지만 내 온몸을 끊어지기 직전에 현처럼 팽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노란 불빛이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고요했다. 다시 한번 딸깍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 마치 누군가 문손잡이를 시험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댔다. 그리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게 뛰었다. 복도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동상처럼 서 있었다. 회색 점퍼, 헝클어진 머리, 살짝 숙인 고개. 외시경을 똑바로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즉시 알아보았다. 강태식, 그는 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문손잡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단 한 번만 돌리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는 그 손잡이를. 나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진우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그놈 여기 있어. 우리 집 문 앞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는 숨을 죽인 채 다시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강태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두 눈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정신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집착에 미쳐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의 눈이었다. 그는 마치 문을 꿰뚫고 그 너머 잠들어 있는 서연을 보려는 듯이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우당탕하는 큰 소리가 울렸다. 강태식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우리 집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진우다. 경찰이다. 거기서 강태식은 반응할 틈도 없이 반대편 계단에서 다른 경찰 2명이 덮쳐왔다. 강태식은 반대 방향으로 뛰려 했지만 좁은 복도는 이미 막혀 있었다. 그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복도로 사람들이 몰려나와 구경했지만 진우가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단 몇 초 만에 강태식은 제압되었다. 두 팔이 뒤로 꺾인 채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의미 없는 말을 외쳐댔다. 그 여자는 나한테 와야 해. 나한테 빚이 있어. 아무도 그 여자를 가질 수 없어.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내가 지금 뛰쳐나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을 알았다. 나는 억누르며 문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진우는 외시경을 통해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태식이 아래층으로 끌려 내려가고 나서야 진우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안방에서 서연이 달려나왔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소리 질렀어요?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내 옷을 흠뻑 적셨다. 진우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서연 씨, 이제 괜찮아요. 그놈 잡혔어요. 이제 다시는 두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사흘 후 나와 서연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서연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세부사항과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강태식은 심리적 장애와 애정 집착 증세를 보이며 오랫동안 서연을 스토킹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체포될 당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그가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진우가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가 일찍 신고해서 다행이야. 그놈이 문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나는 옆에 앉은 서연을 보았다. 잠 못 이룬 밤들로 눈은 부어 있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눈 속에서 빛을 보았다.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빛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서연을 방으로 부축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굳게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민준 씨, 나 이겨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안으며 낮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 나는 그냥 당신이 그걸 다시 보게 도와줬을 뿐이야. 서연은 내게 기댄 채 아주 작게 말했다. 오늘부터는 평범한 사람처럼 다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내가 곁에 있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폭풍이 지나갔고 남은 것은 우리 부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주 후 서연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밤마다 찾아오던 공황 발작도 점차 사라졌다. 서연은 더 많이 웃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요리했으며 저녁에 산책할 때 먼저 내 손을 잡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가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서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민준 씨,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 세상에 아내를 버리는 일은 없어. 그저 남편 자격이 없는 놈이 있을 뿐이지. 서연은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창밖의 밤하늘은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온화해졌다. 집집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길 위로 쏟아져 마치 우리 앞에 새로 열린 길처럼 긴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장, 그리고 너무나 많은 폭풍 뒤에 찾아온 새로운 평온. 나는 서연의 손을 꽉 쥐며 아주 작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녀는 눈물이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평생 가요.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우리 부부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걱정, 두려움이 바로 이 순간 서로의 곁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